둘, 셋. 네.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단에너지 사업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열과 전기를 자급자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열을 활용하고 전력망에 부담 주지 않으니까 재생에너지 보급에 도움이 됩니다. 환경 편익과 분산 편익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업계는 그걸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정부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사정을 몰라서 갸우뚱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없어 갸우뚱하는 것이죠. 이번 영상 핵심은 이게 될 겁니다. 정부 예산이나 정부 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충분한 명분과 분명한 근거입니다. 이게 충족될 때 정상적으로 예산과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이번 영상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성훈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습니다. 참 좋은 집단에너지, 왜 좋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면 집단에너지 역할은 앞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 송전솔로 확충의 어려움, 시간이 걸리는 원전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집단에너지는 단기간에 건설이 가능하고 수요지 인근에 건설되기 때문에 전력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집단에너지가 대안으로 손꼽힙니다. 게다가 환경 편익도 있고 분산 편익도 있습니다. 어쨌든 버려지는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향상이란 측면이 있고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별도로 열을 생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보통 환경과 관련해서 많이 살펴보는 국제기구가 UNEP이라고 불리는 유엔 환경계획입니다. 여기서 2015년에 나온 보고서 10년 전에 나왔습니다만 도시 지역에서 결국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하고 소개된 내용인데요. 중요한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집단에너지입니다. 열과 전기를 따로 생산하지 않고 도심 지역에서 CHP를 활용을 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이 개선이 되고 그로 인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48.8%에 달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년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집단에너지의 에너지 절감 효과는 약 3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한 51% 정도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 물질 저감 효과가 큰데요. 78%의 대기오염 물질 저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단에너지 환경 편익은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돈으로 계산을 하면 약 5조 2천억에 달하고 이것이 22년에 매출액 약 10조 5천억과 비교하면 50% 정도의 공익적인 환경 가치를 추가로 창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 집단에너지는 환경 측면에서 상당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2년 기준으로 지역냉난방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연간 한 4,450억의 분산 편익을 제공을 했으며 산업단지는 약 2천억 수준의 분산 편익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집단에너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어쨌든 집단에너지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가 가져다주는 공익적인 측면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나 정부 지원에 필요한 것이 충분한 명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명분이 충분히 충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간 통계를 보니까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임으로써 국가 총정 에너지의 한 3.4% 정도 에너지 감축한 효과가 있었고요. 온실가스 감축량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한 2.1%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만 들어보면 집단에너지 역할은 앞으로 더 강조되고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산업을 키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현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기대를 했습니다만 기대가 현재는 충족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집단에너지 사업법 내지는 전기사업법의 개정을 통해서 지원 방안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집단에너지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전기사업법 49조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제6호에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 산업 및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전기사업법의 근거에서 본다면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함을 강조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환경 편익에 따른 그리고 분산 편익에 따른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이번 영상에선 전력산업기반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현금 보조에 가깝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독일에 있다고 합니다. 사례로 독일을 보게 되면요. 독일은 아예 CHP에 대해서 현금 보조를 하고 있는데 22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독일은 아예 전기요금에 CHP 발전소 부담금을 별도로 징수하고 있는데 22년 기준으로 약 4.3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전기요금의 0.9%를 차지하는 부담금을 징수를 해서 CHP에 지급을 하고 있음을 독일은 현금 보조를 일찍이 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미 집단에너지가 갖는 분산 편익뿐만 아니라 집단에너지의 효율성, 탄소 감축성, 그 다음에 최대 전력이라든가 개통의 안정성을 고려한다면은 이미 충분히 전력산업 기반 기금에서 집단에너지의 가치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산업 기반 기금에는 단일 수단인 재생에너지를 지원하고 또 효율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고 최대 전력 관리를 관리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집단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단일 수단이면서도 이런 세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력산업 기반 기금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분산 편익이라고 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에너지 시스템, 전력 시스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편익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영상 핵심이 될 겁니다. 정부 예산이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선 충분한 명분과 그리고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업계는 전력산업기반기금뿐만 아니라 많은 지원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분명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집단에너지가 좋긴 하지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던 겁니다. 산업부 분산에너지 과장과 국회 입법조사관 발언 들어볼 텐데 명쾌합니다. 송전 손실률 감소라는 부분이 발전기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두 가지 케이스로 볼 수가 있는데요. 수도권과 같이 발전기가 부족한 곳에 발전기가 새로 신설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편익이 있고,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발전기가 있는데 수요가 이제 부족해서 데이터 센터 같은 신규 수요가 들어옴에 있어서 발생한 편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송전 손실률을 얼마나 감소시키는지, 개통에 대해서 얼마나 복잡한 것들을 해소시켜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우리가 데이터로서 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런 케이스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야만
우리가 그것들을 또 쉽게 전기 요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반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편익을 계산을 해서 편익을 다시 사업자들한테 환원시켜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전문가들께서도 같이 함께 좀 동참하셔서 편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면 그것들이 실제로 요금에 반영된다든지 하는 부분을 기금 사용에 대한 것은 실제로는 현재로서는 지금 전기 사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전력산업 기반 기금에 이미 다 소비자들이 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열과 전기 부분은 어떻게 구분해서 이것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논의가 좀 더 충분히 좀 숙고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분산 편익, 아마 이 편익에 따라서 우리가 이 정도의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인센티브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감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법에도 그것을 규정을 했고 시행령에서도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가 송전 손실의 절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송전 손실은 발전량하고는 거의 무관한 함수관계인데 이게 시행령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좀 객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좀 문제가 하나 좀 있을 것 같고요.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비용의 절감 이렇게 돼 있는데 평행우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열병합 발전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정확하게 좀 산정을 해서 건설 비용이 이 정도를 투자해도 건설 비용이라든가 운영 비용을 전력 쪽에서 낮출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좀 명확한 제시가 좀 필요하고, 이거 평가기관에서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좀 모형을 좀 구축해서 사업자들 간에 서로 조율을 해가면서 이런 것들은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환경 훼손 및 사회적 비용의 절감 그런 것들이 좀 더 객관적이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것인지 좀 기준을 좀 명확하게 좀 설정할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집단 에너지를 둘러싼 오해가 없잖아 있습니다. 사업자나 정부가 버려지는 열이라고 표현하니까 마치 사업자가 열을 공짜로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고 구입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공짜로 열 받아 파는데 뭐가 힘드냐고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연료비가 올라가면 열 구입비도 올라갑니다. 그럼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요금은 한난 기준으로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일부지만 저렴한 소각열을 받아 공급하기 때문에 연료비 인상분 반영이 일반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요런이 없는 사업자는 이때 큰 손실을 내면서 휘청거리게 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위험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집단에너지 지원이 확대되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총괄 원가로 요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요금 하락으로 이어질 겁니다. 지역 냉난방 연 매출 한 10조 남짓, 산단 열병합도 한 5조 남짓해서 연 한 16조 매출에 한 1조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지역 냉난방만 보면 한난, 서울에너지공사, GS파워가 한 70% 정도를 이제 열 생산량 기준으로 가져을 하고 있고요. 신규 진입하는 CHP 기준으로 500메가짜리로 했을 때는 투자비가 한 1조 정도 되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시장도 크고 견조하게 성장을 하면서 수익도 어느 정도 있는 산업에 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지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 제기들은 계속 받아왔고 아마도 앞으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집단 에너지를 둘러싼 얘기 다뤄봤습니다.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면 잘 가야 합니다. 산업이 충분히 활성화돼야 하고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예산을 주고 싶어도 보조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겁니다. 정부도 그렇고 업계도 그렇고 이걸 해결하지 않고선 미래를 담보하지 못할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